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인 대상의 다들 배움의 강연자로 나온 권오석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에서 진단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 신변종 감염병 진단 및 치료 기술입니다. 제목만 봐도 굉장히 유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병 연구센터에서 다양한 진단기기 혹은 진단 소재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약 한 10여 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요. 많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현재 코비드-19을 검출할 수 있는 기기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계기는 최근에 과기정통부에서 편찬한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 책 안에는 8대 과학기술 도전과제 및 기술개발 방향 제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도전과제가 기후변화, 재난재해, 감염병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처하자는 도전과제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아마 변종 감염병의 감염원, 감지, 퇴치 및 감염자 진단 치료였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도전 과제가 있고 기술 개발 방향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팬데믹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팬데믹이라 그러면 감염병의 세계적인 유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주변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코비드-19이 팬데믹 사태를 일으켰죠. 즉, 팬데믹이라고 하면 어떤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여러 번 생활 속 주위까지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펼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들이 팬데믹 사태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팬데믹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팬데믹 역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시작으로 SARS, MERS, 코비드-19이 왔는데요. 사실 SARS나 MERS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전 세계로 펼쳐서 오랜 기간에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비드-19 같은 경우는 벌써 1년 반이 넘었죠. 그만큼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주는 것들이 팬데믹 사태라고 보고 주요 원인은 감염병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가 가장 심각한 사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팬데믹이 왜 발생하냐? 아마 저희는 기후변화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희 나라에 살지 않았던 모기나 살지 않았던 다양한 동식물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혹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이 북극이나 남극에서 얼음 속에 있던 다양한 균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저희들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과학 교통수단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오늘도 제가 오늘 여기서 미국까지 왕복한 당일 비즈니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교통이 발전됨으로써 잦은 왕래와 그리고 많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팬데믹이란 바이러스의 출현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환경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바이러스가 출현할 당시를 보고 저희는 팬데믹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이게 8대 도전 과제냐?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가 생성되어 온 순서대로의 어떤 역사를 보시면요. 맨 처음에 사스에서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까지 7년이 걸렸다면은 멀스가 나오기까지는 5년, 그리고 4년, 코비드가 나오고 3년, 이런 식으로 점점 그 발생 주기가 짧아지는 것을 특이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뜻은 과거보다는 현재가 기후변화가 더 많이 일어났고 교통의 발달이 더 발달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 사람과 동물과의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의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바이러스가 빨리 전염되고 더 신종 바이러스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주기가 짧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보시면은 미래에 여러분들은 과연 몇 년 뒤에 팬데믹 바이러스가 발생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과학계와 기업에서는 사실 기업은 수혜주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기기나 백신, 약을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팬데믹은 어떻게 보면 수익 창출의 구조가 되긴 하는데요.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국민은 고통을 받게 되지만 회사에서는 좋은 어떤 기회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말씀을 따르면 과학계도 그러고 앞으로 2년, 3년 내에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미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가까이 고통을 받으면서 이미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마스크 끼는 거, 그리고 비대면 강연 다 익숙해졌죠. 앞으로 새로운 바이러스 또 나타나면은 이러한 유지된 채로 뭔가 또 체제가 발생하게 되고 우리 삶은 점점 바이러스가 나타남에 따라서 저희는 점점 변화되면서 불편함이 점점 생활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팬데믹의 주요 원인인 인수 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가 발생할 때 동물에만 발생하냐, 사람한테 발생하냐, 과수에 발생하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감염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 부르는데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염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 몸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세포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중간 연결 단자인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단백질하고 바이러스가 매칭이 잘 돼야지만 저희 몸에 감염이 됩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요. 그래서 A라는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면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동물에만 잘 걸린다. 가축. 근데 우리한테는 안 걸린다. 즉 가축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하고 저희 당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잘 걸리죠. 하지만 동물에는 잘 안 걸립니다. 그 뜻은 저희 사람한테만 있고 동물은 없는데, 하지만 낙타라든지 박쥐라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한테 옮겨온다면은 그 바이러스는 낙타에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랑 저희한테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같기 때문에, 혹은 약간 돌연변이 발생하면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걸릴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감염병이 발생되는 가장 큰 원리가 병원체도 스스로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이오 생물입니다. 따라서 얘네들도 진화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다른 개체를 감염시키는 방법입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따라서 잦은 만남이라든지 잦은 어떤 접촉을 통했을 때 이 병원체가 저희한테 옮겨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다시 옮겨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인수공통 감염병의 원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반드시 동물, 과수, 사람으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겠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의 원 헬스란 개념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게 맞다. 따라서 과학계도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 미래에 이러한 원 헬스 케어 개념이 보급되어야 된다는 게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의 주요 인자들을 보시면요. 지금까지 메르스, 에볼라, 코비드 19이었죠. 얘네들이 보면 낙타나 박쥐에 사람으로 감염됐거나 과일 박쥐에서 사람, 혹은 박쥐에서 사람으로 감염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저희들이 겪어보도 못한 굉장히 이상한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지금까지도 저희 옆에 남아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치료제도 개발해야 되고 진단기기도 더 개발해야 되고, 어떻게 얘네들이 더 성장하고 어떻게 더 변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메르스와 코로나 19 같은 경우는 코로나 계열이라고 하죠, 저희들이. 근데 얘네들이 유사하지만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몸에 들어도 완전히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단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예측,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따라서 나타날 때마다 굉장히 저희들은 팬데믹을 겪게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으로 원 헬스가 나왔는데요. 사람과 동물 환경이 하나로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개념인데요. 이미 저희 정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원헬스 개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경기도 운영 체계를 보시면 감염병 관리 정보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경기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다양한 민간, 정부, 시, 구군, 보건소가 다 하나로 되어서 관리하자는 원헬스 시스템을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저희 미래에 저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위험 인자를 빨리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정부에서 이미 많이들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한 번씩 팬데믹 사태를 겪음으로써 점점 더 발전하게 되고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시스템 체계가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코비드 19에도 보시면 처음에는 거리 단계 1, 2, 3단계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는 안정화되었고 저희들이 잘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거 보시면은 이러한 원헬스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원헬스 시스템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단기 기술이 개발이 있고 중기 기술 개발 그리고 장기 기술 개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기 기술이라고 하면은 바로 2년, 3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기술들을 많이 개발합니다. 즉 진단, 여러분께서 코비드-19 진단을 위해서 매번 사용하시는 진단 키트 보이시죠? 혹은 PCR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직접 할 수 있을지 보급하는 기술. 혹은 분석은 여러분께서 피를 뽑거나 혈액이나 혹은 침 같은 거 혹은 가래 같은 거를 샘플을 주면은 병원에서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료제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거나 혹은 치료제를 맞거나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예측은 앞으로 어떠한 바이러스 나올 건지 혹은 갑자기 뭔가 미지의 디지즈 X가 튀어나왔는데 이게 뭘까? 빨리 예측을 해야지 우리가 진단, 분석, 치료로 들어간다. 그때 생각하는 게 예측이고 그리고 감염병이 어떻게 확산될까? 그러면 우리나라로 언제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확산 시뮬레이션을 돌림으로써 우리나라에 만약에 중국에서 발생됐으면 며칠 안에 우리나라 들어올 것이다. 빨리 진단 방어 시스템을 갖추자.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들이 단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기 기술은 백신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과 마이크로 니들 패치 백신, 초속 나노 로봇, 예시입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중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까운 시기보다는 약간 먼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백신 플랫폼은 최근에 새로 개발된 차세대 백신 플랫폼인 메신저 RNA를 캡슐화 시켜서 저희 몸속에 들어오는 건데 이때 들어올 때 뭐 단단하게 잘 들어오게 한다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제조하는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중기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크로 니들은 과거부터 많이 개발되어져 왔습니다. 약물 주입 때 저희 보시면 이번에도 주사기 쭉 찔러가지고 백신 집어넣었죠. 하지만 간단하게 패치 형태의 저희들 테이프 밴드만 있으면 딱 붙이면 얘가 약물이 릴리즈 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시간에 따라서 약간씩 약물이 스며들고 그럼 저희들이 한 번에 약물이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투입되도록 만드는데 이런 건 조지아텍에서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아직까지 보편화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초소형 나노로봇 같은 경우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입자인데요. 얘를 몸속으로 집어넣게 되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부위에 가서 그 바이러스를 죽인다든지 어떤 병원을 일으키는 세포를 죽인다든지 그러한 식으로 만드는 게 나노로봇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러한 중기 기술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들이 후보군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 장기 기술이라면은 정말로 바이러스가 출범했을 때 이거를 거의 저희들이 박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이오적으로 접근합니다. 보면은 어떤 기기라는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범용 암 백신 후보군으로서 뭐 텔로미어 같은 연장 효소 구성 단백질을 만든다든지 혹은 범용 바이러스 백신 후보로서 만든다든지 머크나 이런 데서 만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개발은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장기적으로 개발된다면은 미래에 단기, 중기, 장기를 거쳐서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한다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팬데믹 바이러스는 저희들은 쉽게 물리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러한 원헬스 시스템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진단 기술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코비드-19 진단 기술 그러면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일반 과학자들도 이미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도입된 게 코비드-19이었고요. 여기에 대한 키워드가 진단, 치료, 예측이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개발했던 기기라든지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성능 비교라든지 사용법 아니면 주의사항 이런 것들도 오늘 같이 말씀드리고 이러한 제품들의 한계점이 뭔지 그럼 미래에 어떤 제품들이 단기적으로 개발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원헬스 케어 개념에 적합하게 됐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기술 부분은 많이 노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혹시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제가 하고 있는 연구도 소개시켜 드리고 미래에 어떤 쪽으로 저희가 기술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들 알고 있는 코비드-19에 대해서 조금 지루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을 했습니다. WHO, 즉 세계보건기구가 2020년 3월 11일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 사태를 공표함으로써 이거는 이미 팬데믹 바이러스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에 가면요. 보시면은 매년 우선순위 전염병 관련 보고서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면은 1번부터 약 한 10, Priority Disease Area라고 해서 한 10개 정도 나오는데 그 해에 나올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내용인데 거의 바이러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앞으로 자주 나타날 게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이 팬데믹 사태로 가면은 우린 국민들 더욱더 힘들어지고 경제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중 맨 마지막이 디지즈 X, 질병 X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어떠한 보지도 못한 바이러스 갑자기 출현함으로써 우리가 겪게 되는 팬데믹을 나타내는 게 맨 끝에 디지즈 X라고 2020년도부터 항목이 설립되었는데요. 이 디지즈 X 첫 번째 사례가 코비드-19이라고 보시면 되고 디지즈 X가 걸리는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또다시 준비해야 되고 다시 저희들은 거리두기 그리고 비대면 강연 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디지즈 X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바이러스가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냐? RNA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요. 바이러스 두 가지가 크게 보시면은 계열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몸 속에 DNA를 가지고 있냐, RNA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크게 팬데믹으로 많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왜냐? DNA는 굉장히 강한 사슬 체인이거든요. 얘네들이 몸속에 흘러 들어왔을 때 깨지지도 않고 굉장히 강하게 잘 유지됩니다. 하지만 RNA 바이러스를 가진 바이러스는 저희 몸속으로 들어오면 얘네들이 자기도 모르게 외부 환경, 저희 몸속에 굉장히 효소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많은데요. 걔네들에 의해서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RNA 바이러스 사슬이 있으면은 얘가 깨져서 자기네끼리 재조합도 하고 자기네 다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아는 RNA 바이러스가 갑자기 변종이 일어나게 되죠. 깨졌기 때문에 다시 붙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조합을 하다 보니까 뜻하지 못하게 이상한 변종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비드-19 변이가 생겨납니다. 즉 변종의 RNA 바이러스 생기면은 얘네들이 저희 몸속에서 세포에서 다시 나오면서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변이체가 된 겁니다. 이미. 그래서 RNA 바이러스는 그 표면이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변종은 다르게 변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쓰고자 하는 다양한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변이가 돼버리면 못 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뒷부분에서 그 원리를 알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변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즉 RNA 바이러스 조기에 저희들이 진압을 못하면 얘네들은 점점 번지면서 많은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이 RNA 무서운 바이러스인데요. 즉 최근에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에이즈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이 보면은 저희들이 어떤
요번에도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사스나 멀스나 코비드 19이 다 코로나, 즉 바이러스를 보면은 표면에 왕관 모양의 돌기가 있다고 해서 코로나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들이 하나의 패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패밀리인데 얘네들이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인데요. 무시무시합니다. 미래에 어떤 바이러스 창궐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의심해 볼 수는 있는데요. 왜냐? 지금도 굉장히 많고요. 얘네들이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만약에 지금도 동물에서 저희 넘어왔다는 게 추정이지만 맞다면 어떤 동물 어떻게 다시 갈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끼리 변이도 일으켜질지도 모르니까 완전히 모르는 바이러스 다시 생겨날 수 있죠. 그럴 경우에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낙타 동물에만 들어가는 바이러스가 있다, 아니면 돼지 콜레라 같은 게 있다, 그리고 사람이 있는데 혹시나 저희 바이러스가 정말로 돼지한테 넘어갔다 그러면은 돼지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넘어간 바이러스가 만약에 퓨전돼 버렸다, 그럼 이제 엄청나게 큰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이게 변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진단도 다시 만들고 치료제 다시 만들고 백신 다시 만들어야 되는 처음 작업이 다시 시작돼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변이가 빠르게 일어난다, 그럼 저희도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 빠르게 따라가는 기술이 느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학기술이 저희 많이 힘들어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RNA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RNA 바이러스가 어떻게 몸속으로 들어오냐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는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바이러스가 제가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로 흡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폐로 들어가거든요. 폐 저 구석에 보면 폐세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폐세포 중간중간, 폐세포 벽에 중간중간에 단백질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박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몸은 ACE2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ACE2 단백질이 불행히도 코비드 19하고 선택적으로 결합이 딱 됩니다. 정말 불행이죠. 저희가 만약 ACE2 단백질이 없었으면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았을 건데 정말로 불행하게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ACE2 단백질이 있으면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퓨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퓨전하면서 RNA 바이러스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RNA 바이러스가 저희 핵산 쪽에 들어와서 얘네들이 복제를 합니다. 얘네들이 쭉 복제하다가 다시 세포 벽을 뚫고 나가는 순간 새로운 바이러스가 얘네들이 복제돼서 나오는 거죠. 즉, 한 개가 들어가면은 RNA 바이러스가 막 복제하고 복제 혹은 뮤테이션, 즉 변이를 일으켜서 나오는 순간 수백 개가 돼버리는 겁니다. 몸에 따라, 상태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복제 과정이 빨리 일어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서 그 일어나는 기간이 거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 14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제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저희 몸속에 변이 생기는 거니까. 따라서 이런 바이러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저희한테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큰 힘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좀 더 심층적으로 바이러스가 저희 몸에 어떻게 투입되는지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과학이 들어갑니다. 그래? 그러면 너 어떻게 잡을지, 진단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면 너 우리 몸에 못 들어오게 할지를 저희들이 알게 된 거예요. 메커니즘 알게 됐으니까. 즉, 진단은 이러한 ACE2 리셉터를 이용한다거나 혹은 ACE2 리셉터라고 하는 단백질 구조에서 뭔가 발생되는 특이 단백질을 잡는다거나 혹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생겨나는 찌꺼기, 바이러스가 숙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찌꺼기를 내는데 그것들이 어떤 항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잡는 거나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진단의 기술을 활용하게 되고, 치료제는 못 들어오게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이 부위, 세포하고 붙을 수 있는 ACE2 단백질하고 붙는 바이러스 부위를 막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이러스 표면에 왕관 모양의 코로나 돌기라고 있는데요. 얘를 그러면은 못 움직이게 탁탁탁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러한 메커니즘은 저희들이 알게 되면은 진단 치료가 빨리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처음 발생하고 나서 메커니즘 알기까지는 시간이, 과학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빠르게 연구해서 이런 메커니즘을 빨리 밝혀주면은
기업에서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제품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8대 도전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과학자들도 밤샘 근무를 하고 기업도 밤샘 근무를 하고 이 통체적인 거를 정부에서 관리하면서 시스템화 한다면은 이런 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원하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비드 19이 보시면 저희 몸속에 들어와서 그 왕관 모양의 돌기가 저희 몸속에 붙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진을 보시면 작년에 나온 논문 데이터인데요. 물론 저희가 인용을 한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작게 보이는데 이 사진 속에 보면은 주변에 돌기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네 돌기들이 하나의 바이러스하고 작용한 저희 세포 벽에 있는 단백질하고 ACE2 붙는 부위라고 보시면 코로나 같이 생겼죠. 이 사진 찍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찍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사이언스 네이처에 나오곤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잘 보이죠. 저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 몸속에 들어온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몸속에서 얘네들이 증식하거나 혹은 복제, 변이를 일으키는 기간이 긴 사람을 보고 저희들은 보균자 혹은 무증상 환자처럼 다닙니다. 즉 어떤 분은 변이가 해서 변이가 복제가 많이 돼가지고 저희 몸속에 탁 나와서 저희들한테 병을 일으키면서 면역 반응에서 막 고열이 생기게 하고 기침이 나게 하는데요. 그러면 금방 봐도 압니다. 너 이상해. 기침, 열나? 그럼 빨리 병원 가. 하지만 이제 무증상자라고 하죠. 이번에 제일 힘들죠. 무증상자 같은 경우는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만 복제가 많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극미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증상 환자인 경우는 언제 얘네들이 많이 활동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몸이 아파가지고 처음에 건강해서 이 바이러스 들어와도 막 꾹꾹 눌려가지고 못 움직이게 했다면은 몸이 갑자기 힘들어서 아파서 있을 때 경우는 바이러스가 갑자기 노출 팍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면 감염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도 안에 있는 RNA 바이러스 특징에 따라서 얘네들의 복제를 얼마나 빨리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코비드 19 구조가 사스 구조에 비해서 굉장히 비슷하지만 감염률은 한 100배, 1000배 높았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또 반대로 보면은 감염률이 높을수록 사람 죽는 확률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비례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코비드 19의 역할을 보면은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왕관 모양이 저희 몸속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속에 들어와서 빨리 증폭을 한다고, 복제를 하게 되면은 빠르게 현상이 일어나고, 혹시 얘를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조금 느리게 저희들 증폭하게 되 복제를 하게 되면은 무증상 환자처럼 보균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아마 주변에 보균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코비드 19 진단법에는 어떤 것이 기존에 있었냐? 즉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 K키트라고 부르는 게 분자 진단, 면역 진단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나라에서 사용한 건 분자 진단법이었습니다. 왜냐? 분자 진단은 말 그대로 바이러스 표면에 들어있는 RNA를 가지고 정말로 일치하냐 안 하냐를 보는 거예요. 유전자 방법은 거의 99.99% 일치도가 확정입니다. 따라서 유전자 분석을 했다 그러면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병원에서는 확진자와 그리고 그냥 증상이 유사한 바이러스의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PCR 방법을 하는데요. PCR 방법을 하게 되면 밑에 보시는 것 정확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95% 이상. 하지만 검사 시간이 6시간인데 지금 과학기술은 1시간까지 낮췄습니다. 그렇지만 검사 비용이 굉장히 높죠. 면역 진단법이라고 하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면 저희 몸도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얘랑 싸우기 위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항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활동하면서 숙주로 활동한 기생을 하게 되면서 만드는 어떤 이물질, 저희들이 흔히 말하면은 배설물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그런 이상한 물질이 나오는 단백질을 저희들은 항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자체로도 잡는 방법이 있는데 면역 진단의 많은 방법들은 이러한 이물질이나 몸속에 나오는 다양한 변화를 잡아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즉 간접적이거든요. 따라서 얘네들은 검출 방법이 항원항체 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가 낮죠. 왜냐? 오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임신 진단 키트 아시죠? 소변으로 임신했는지 아닌지 볼 때 병원에 가면은 키트 2개, 3개 이상 검사하라고 합니다. 왜냐? 오작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진단율 정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최근에 임상병리학회에서 발표한 건 지금 나오는 LFA라고 하는 면역 진단 키트가 코로나19를 실제로 검사해 보니까 50%보다 훨씬 낮은 정확도를 가진다고 보시면은 분자 진단인 PCR은 95%, 면역 진단은 50% 미만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하지만 시간은 굉장히 다릅니다. 분자 진단은 지금은 1시간이라면은 면역 진단은 10분입니다. 15분, 10분. 굉장히 차이 나죠. 여러분 제가 2차 접촉자입니다. 혹시 검사 받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피해가 볼까. 그래서 결과 나올 때까지는 조마조마하고 어디도 못 가는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러한 빠른 진단 키트가 좋은데, 문제는 15분 만에 딱 보는데 나 아니야. 근데 오작동에서 나 맞는데 아니라고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이건 진짜. 그래서 이런 면역 진단법이 아직까지도 승인 못 받고 많이 못 사용하는 이유가 너무나 정확도가 낮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분자 진단 시간 많이 걸리고, 근데 검사 비용도 분자 진단 한 번 하는데 뭐 2만 원이면 면역 진단 한 번 하는데 뭐 만 원도 안 되거든요. 더 싸게 하면 뭐 5천 원까지 내려가는 키트도 꽤 많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은 면역 진단, 분자 진단 장단점이 보이죠. 분자 진단은 정확도는 굉장히 높은데 검사 시간이 너무 많고 비용이 비싸다. 면역 진단은 정확도는 낮은데 검사 시간 굉장히 빠르고 검사 비용이 낮다. 장단점인데요. 이 두 개를 잘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해야지만 저희들이 올바른 진단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분자 진단하고 면역 진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나올까에 대해서 제가 향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면역 진단이란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했죠. 항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항체는 뭐냐면 저희들이 면역을 일으킬 때 면역에 의해서 나오는 단백질인데요. 항원하고 정확하게 붙는 결합 단백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항체는 원하는 단백질하고 완전히 99.9% 스페시픽하게 붙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떠한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이물질들이 붙거나 혹은 바이러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코비드-19 돌기 같은 코로나 계열의 돌기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돌기하고 바이러스하고 붙게 된다거나 그런 데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체를 가지고 항원을 잡게 되는데요. 이러한 키트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면역 진단은 가장 종이에 저희들이 물을 흡수시키면 물이 쭉 모세혈관에 의해서 모세 현상에 의해서 쭉 흘러갑니다. 위로. 그런 원리입니다. 즉 먼저 우리가 원하는 항체가 붙어있는 나노물질을 패드라고 하는 종이 위에 올려놓고요. 샘플을 이렇게 한 방울 딱 들어가면은 쭉 콧물을 섞인 샘플 딱 들어가면 얘가 나노물질하고 붙어서 쭉 종이들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 앞에 있으면 항체가 또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왔을 때 두 줄의 빨간색이 보이면 너 병원균이 있어. 한 줄의 빨간 줄이 보이면 너 병원균이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진단법인데요. 심플하죠. 그냥 여러분들이 코를 자가로 후벼서 그 안에 있는 면봉을 이렇게 용액 버퍼에 넣고 이 버퍼를 간단히 톡톡톡 떨어뜨리면 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안에 조금만 들어간 원리가 금 나노 입자가 들어 있습니다. 금 나노 입자에 이 항체가 붙어 있는데요. 이 금 나노 입자가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앞에서 붉은색이 보이는데요. 금 나노 입자에 항체가 붙어 있고 이 항체에 바이러스나든지 저희 몸속에 있는 이물질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겨나는 찌꺼기 항원이 여기 딱 붙게 되면요. 혹은 혈액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렸을 때 혈액 속에 있는 이물질들이 이러한 금 나노 입자의 항체에 딱 붙게 되면은 얘네들이 떼굴떼굴 흘려서 저 앞에 선이 있는데요. 그 선에 또다시 항체가 2차 항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 나노 입자에다가 항체가 있고 바이러스가 붙어 있으면 혹은 항원이 붙어 있으면 이물질이 쭉 가다가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렇게 딱 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 골드 입자들이 위에 다 배치되니까 골드 입자가 붉은색이니까 앞줄에 보이면은 얘네 두 줄이 붉은색이 보이면은 병원체가 있다. 한 줄이 보면 병원이 없다. 이런 원리거든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지만 얘네들 오차 범위가 많은 이유가 이러한 골드 입자가 모든 100개의 골드 입자 다 붙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개 붙는 사람도 있고 뭐 100개 붙을 경우도 있다 보니까
똑같은 실험을 저희들 똑같이 해도 얘가 고디 입자가 흘러가다가 100개 붙으면 잘 보이거든요. 빨간색이. 그러니까 너 있어. 근데 100개가 재수없게 쓱 지나갔어요. 그럼 2개만 붙었어요. 다른 거 안 붙고. 그러면은 얘네들은 2개만 보니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너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거든요. 즉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혹은 금나노 입자에다가 항체가 있는데 바이러스라든지 이물질이 안 붙었어요. 항원이. 근데 얘는 쓱 지나가 버렸어요. 즉 그냥 지나가면은 얘네들은 없는 거예요. 즉 유전자 분석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고 심플하지만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하지만 싸고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단 키트들이 현재 보면은 뭐 엑세스 바이오, 뭐 젠바디, SD 바이오, 뭐 셀트리온 등에서 지금 상용화 제품 다 만드는데요. 지금 만든 PPT는 과거에 나왔던 제품들로 저희 이루어졌고 현재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코비드-19로 나와 있습니다. 검출 방법 보시면은 혈액을 하는 사람도 혈액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들이 코에서 스와핑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수젠텍이나 세티론에서 신속 진단 항원 키트라든지 신속 진단 항체 키트를 만드는데요. 보시면 이름이 조금 달라요. 항체냐 항원이냐 따라서 다른데요. 그거는 목표물을 뭐 항체로 하냐 뭐 항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마다 쓰는 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제품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승인을 받았는데요. 왜 그러면 처음에 이런 제품들이 확 국민들한테 나오지 않았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거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한 명도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그 방역선에서. 근데 레피드 키트라고는 이걸 하게 되면은 제가 스스로 하면은 오작동한 것도 모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안 걸렸으면은 어디 가서 나 키트 해봤는데 안 걸렸어 막 들고 보여주다가 이거 오작동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모든 사람을 전파시키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방역 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 제품들을 최소화시키려고 초반에는 거의 허가를 안 내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빨리 맞고 근데 이제 팬데믹 되고 위드 코로나 되게 되면서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편의점 가서 살 수도 있고 쿠팡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사서 실제로 해보라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이미 유튜브 통해서 많이 한계점 알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즉 한계점인 낮은 민감도와 재현성, 상세한 표현이 불가하다는 것들이 한계점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한계점을 알기 때문에 과학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게 신기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데는 항체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빛으로 쏴서 본다거나 고디 입자에 주파수를 맞춰서 열을 발생하게 한다거나 혹은 다양한 방법들로 면역 진단책을 만드는데요. 광으로 한다거나 전기로 하는 방법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자 진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분자진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를 분석합니다. 바이러스 속에 있는 RNA나 DNA를 꺼집어내서 얘네들의 효소를 가지고 일정 온도를 올리게 되면요. 얘네들이 증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즉 DNA, RNA가 두 가닥으로 있다가 갑자기 한 가닥으로 변하고 다시 이 한 가닥들이 다시 두 가닥 되고 또 두 가닥들이 한 가닥으로 변하고 다시 두 가닥 이렇게 하면은 2의 n승으로 확 증폭하거든요. DNA, RNA가 DNA들이 하면 DNA가 확 증폭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의 n승이 막 30분 내에 얘들이 수만 개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분석하다 보니까 거의 거짓말 할 수가 없죠. 기존의 면역 진단 같은 경우는 혈액에 들어있는 그 일정 양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운 좋은 경우는 한 방울 딱 떨어질 때 그 안에 바이러스, 제 몸에 있는 바이러스 5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1개밖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때마다 달라지는데 유전자 증폭은 어떻습니까? 1개가 있건 5개가 있건 바이러스 속에 있는 RNA를 꺼내서 DNA로 역전사시키고 이거를 PCR 분석하다 보니까 2의 n승계가 팍 늘어나는 겁니다. 즉 1개 있던 놈이 2의 n승계 수만 개로 되다 보니까 누가 봐도 바로 검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CR의 증폭이라는 원리 때문에 일치도, 정확도가 99%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병원 임상의도 분자 진단 중에서 PCR 검사하면 확진을 합니다. 여러분 암 걸렸습니다, 안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예측한다고 하지만 PCR 검사 딱 들어서 딱 나오면은 확진입니다, 여러분 무슨 암이 확진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반드시 이 분자 진단에 의거해서
검사 결과를 많이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자 진단 좋지만 한번 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대형 병원에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기가 너무 고가거든요. PCR 기기 한 대가 수천만 원 합니다. 많게는 5천만 원, 8천만 원인데 어떻게 일반 개인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다 구비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대형 병원도 많이 없었습니다. 한 대, 두 대 있었지. 근데 과거 멀스나 사스 사태를 통하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PCR 기기 많이 필요하네. 진짜 팬데믹이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미 저희 정부는 과거에서 방역 체계를 이미 구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짐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담이지만 지금의 방어 시스템이 저희들이 코비드 19 때문에 깨지면서 예서 거리두기, 비대면 화상 강연들이 나왔죠. 이게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대형 병원, 거점 병원들이 있는데요. PCR 기계도 많고 분자 진단한 능숙한 연구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걸렸을 때 한 곳에 다양한 보건소, 병원에 개인 병원에서 샘플 모으면 이거를 그 특정 거점 병원에 보내면은 빠르게 나오죠. 하루나 이틀 만에 나오죠. 혹은 처음에 일주일이었지만 이제 이틀 만에 나오고 하루 만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빨라진 겁니다. 시스템이. 원래는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2주 걸릴 수도 있는데 그만큼 빨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K키트, K방역이 나오게 된 겁니다. 보시면 이 분자 진단이 굉장히 효도 역할을 했죠. 근데 문제는 PCR이 비싼 기기가 다 해외에서 다 지금 수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PCR 기기를 대체할 수 있는 기기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러한 초점을 두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을 보면은 저희들이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건데요. 보면은 회사들이 벤처 창업 기업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보면은 개발하는 게 소형 PCR 키트 만들거나 소형 PCR 진단 기기를 만들거나 혹은 키트라고 하면은 보시면은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안에 이제 효소도 들어있고 다양한 단백질 들어있는 건 제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제란 뭐냐면 이 각각의 요소들을 다 사서 버무려 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효율을 가지는 어떤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건데요. 이것들을 저희 나라에서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비드 19 때문에 불거진 문제가 뭐냐? 원료 수입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원료 수입을 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PCR 키트를 만드는 효소가 필요한데 원료 수입하는 곳에서 우리나라로 만들어야 돼. 너희 수입 금지. 해보면 저희는 또다시 손을 놓게 된다든지 혹은 진단기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좋은 진단기가 나왔는데 자기네 나라 먼저 쓰고 우리나라 줘야 되니까 수출 금지하면 저희는 또 손 놓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것들 다 개발하고 이미 저희 조치에 다 취한 상태인데요. 따라서 분자 진단에서 보면은 가장 힘들었던 게 높은 가격과 오래된 진단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단점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자 진단, 면역 진단의 장단점이 한계에 어우러져서 어떻게 하냐? 빠르고 값싸고 편리한 방법들을 개발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신기술로는 분자 진단 플러스 면역 진단이 하나에 어우러지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진단 기술이나 혹은 기기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진단 기기 같은 경우는 값싸게 만들고 국산화시키고 그리고 키트 같은 경우는 값싸게 만들고 국산화시키는 게 우리나라의 과제고 현재 중소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했습니다. 지금 인허가 지금 받는 과정에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다가왔을 때, 미래에 다른 팬데믹이 왔을 때 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신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신기술을 다 오픈하게 되면은 기업 뉴스도 될 수 있고 강연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 만드는 기기가 분자 진단을 통해서 정기적인 계측기를 같이 결합시키면요. 정말 이만큼 소형 기계가 되고 정말 값싸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진단 기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진단이 있으면 항상 예방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스크립을 통해서 여러분께 간단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백신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기존의 옛날 과거 백신보다는 제가 말했던 메신저 RNA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재조합 백신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많이 하는 화이자, 모더나가 여기에 속하고요. 얀센이나 AZ,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백신 구조면은
화이자나 모더나 새로운 백신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만드는 메신저 RNA 구조가 과거에도 사실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허가가 잘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는 임상 기간이 길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긴급 승인 받은 거잖아요. 근데 효능이 입증되면서 저희 나라도 공부하고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새로운 백신 체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즉 저희 나라에서 만약에 이 메신저 RNA 바이러스 만들었다 그럼 우리나라가 아마 수조 원의 경제 이득을 봤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가 기술이 좀 늦었기 때문인데요. 앞에서 보시면 원헬스 케어 시스템에서 보시면 중기에 보면 새로운 백신을 만들잖아요. 그렇듯이 만약에 지금에 있는 이러한 형태의 메신저 RNA를 만드는 어떤 리포솜 형태의 어떤 기술이 이미 외국에는 라이센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모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 즉 이러한 라이센스를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게 지금 저희 과학자들의 몫인데요.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 나라도 백신, 차세대 백신, 그 미래 백신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백신이 만들어졌다 해도 바로 쓰여지진 않습니다. 임상 결과를 테스트 통한 한 10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중기, 장기 연구 결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이런 백신 개발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걸려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 먼저 쓰고 남한테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이번에 과기정통 장관님도 꼭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로 백신을 만들겠다 의지를 보여주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 저는 사료됩니다. 여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하고 있는 백신의 예방 원리, 작동 원리들이 제가 스크립 했었는데요.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자세히 나와서 요거 간단하게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저희 강연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금방 이해될 겁니다. 즉 보도라든지 어떤 공개적으로 나오는 그런 공고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저희 과학자들이 그 단어 하나하나를 정말 고심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스크립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신 치료 우리나라가 벌써 70% 넘었죠. 정말 저희 나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백신이 없었고 수급하기 힘들었는데 외국에는 백신이 그렇게 넘쳐나도 70% 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희 나라는 벌써 다 따라잡았죠. 그리고 저희 벌써 위드 코로나까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한 나라 같고 정부가 진짜 열심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과거 자료인데요. 제가 현재 자료를 못 넣었는데요. 간단하게 보시라고 이런 거 있고 구글 치면은 다 나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현황도 지금 현재 이게 아마 과거 10월 달인가 9월 달 데이터였던 것 같고 11월 달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벌써 70% 넘었으니까요. 네, 저희 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연구원들이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